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드디어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 고비를 넘어가는군요. 내일과 모레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무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사실 아무리 힘들 때라고 하더라도요, 휘영청 달밝은 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그래도 세상은 완전히 절망스럽지만은 않다, 희망이 있다, 뭔가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도 열심히 세워보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1945년 분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참 옛날까지 봤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찾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이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 소위 그 기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 개인의 일생이라고 한다면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요, 이 예수님의 일종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이 아마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장 근원으로서 존경할 만한 조상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다가 보면, 시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시작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의 분단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라고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분단의 시작점을 찾는 역사적인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근대의 기점은 어디인가를 찾는 노력하고 상당히 겹쳐지기도 하고요.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한말, 60년, 70년 정도부터 우리가 한일 병탄,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병탄되는 1910년 정도 시기까지, 길게는 한 50년, 짧게는 갑오경장부터 시작해서 또 한 20년, 이런 정도의 시기를 흔히 이 개화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개화기가 우리의 분단의 비극을 잉태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경랑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잘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좀 덜 고생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죠. 그때 뭘 잘못했고, 그리고 뭘 열심히 잘했는데 뭐가 어려웠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데 꼭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멀리 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지정학적 위치다라고 하는 게 1860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경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그게 아무르강입니까? 우수리강입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을 중국이 러시아에 양도를 함으로써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가 국경을 맞대게 되고, 또 한편 그때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제국주의가 식민지 전쟁을 막 벌이고 있던 무렵, 이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가졌다는 것은 제국주의 러시아가 남하하고 싶은데 접점을 하나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봉건 제국에서 근대 국가로 나름으로는 나아가려고 하면서 우리 조선을 과거의 조공을 주고받던 일종의 봉건적 국가 관계, 속국과 종주국 이런 관계에서 이 자원을 수탈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을 수탈하고 하는 식민지적 수탈 관계로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성공적으로 개항을 했죠. 일본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개항을 했던 일본이 신흥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미 서구의 열강들이 차지해버린 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말이 좁은 의미죠.
넓은 의미로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반도 국가란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물물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침략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지정학적 국가라고 하는 뜻이라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육자회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세계의 열강들이 각축이 시작된 그리고 그러한 각축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 바로 그 상황을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부르죠. 이게 18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1868년에 일본이 처음에 일본은 우리처럼 강제 개항을 당할 뻔했으나 실제로는 강제 개항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강제 개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 서구를 열심히 배우고 한 끝에 나름의 힘을 갖추고 있는 신흥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우리가 흔히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그 명치 유신인데요. 1868년도에 아마 이게 단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868년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박정희가 1972년도에 유신을 단행하죠. 이 박정희가 유신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유신은 1868년도의 메이지 유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같은 말이죠. 자, 어쨌거나 이 식민지 개척 투쟁의 후발주자로 일본이 등장하면서 목표가 한반도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의 그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요동쳤나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되게 이제 저는 문학 전공자라서 문학을 통해서 이 시기를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문학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이 시기를 대체로 계몽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계몽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계몽의 시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기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 개항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서구의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독립이니 자유니 또 이 인권이니 민권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과학 문명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의료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과학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측량 기술 같은 것들도 발달하고 수많은 그때 당시에 조선이 접해보지 못했던 서양 문물들이 이 대중적으로 막 밀려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무지무지하게 자주 만나는 이 영조, 숙종, 영조, 정조 연간에 우리도 서양 문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러한 서양 문물들이 사람들이 이 일반 그 백성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복장부터가 양복을 입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개화기 무렵에는 양복 입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 국민 계몽기라고도 부르고 개화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시기의 급변하는 사회 정세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하던 것들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 시기를 조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그 새로운 역사적 또는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시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부르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불렀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체로 이 개화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애국 계몽기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 시기의 어떤 그 특성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화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누가 개화기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왜 개화기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이 개화라는 말이 반대편에 있는 말은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빗대어서 쇄국의식이라고 부르고 쇄국에 반대되는 거를 개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개화파라고 하는 말들도 생겨나고 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도 썼는지 어떤 역사학자가 붙었는지 아니면 이게 대중적인 용어였다가 역사적 용어로 들어온 건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별 쓸데없는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매다가 보면 사람이 좀 자팍다식해지죠. 자, 어쨌거나 문학에서는 개화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넓게 보면 조선이 개항하던 시기 1876년도죠.
조선이 개항하던 시기부터 일제 강점되고 3.1운동이 일어나던 시기까지를 넓게 봐서 개화기이고 개화기 문학이라고 부르고 특히 문학에선 그래요. 좁게 보면 갑오경장부터 1910년 한일병탄까지를 보기도 해요. 근데 비교적 좀 넓게 보는 편이 낫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 사회운동으로서의 개화기 운동 또는 애국개몽 운동들은 개항 직후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좀 더 소급해보면 그 이전의 실학파들의 활동이라든가 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학은 특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글로 되어 있는 문학이죠. 국한문 혼용도 잘 안 합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문학인데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 문학의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 쉬운 이 과정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늦게 문학은 상당히 늦게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 개화기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몇 날 며칠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갑시다. 자, 이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개화파는 그때도 개화파였냐 아니면 뒤에 사람들이 개화파라고 붙여줬냐 하면 보면 아마 그때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2000년도에 열심히 아웃사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도 쓰고 안티조선 우리 모두 사이트에서 또 열심히 글도 쓰고 하다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말석이고 진중권, 김정난, 홍세화, 박노자, 김규황 이런 사람들이 일진이죠. 제가 이진이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전투적 지식인. 저는 그냥 황송했습니다. 제가 별로 전투성도 없는데 전투적이라고 불러주니까 힘도 불끈불끈 나고, 제가 그냥 아줌마인데, 그냥 아줌마잖아요. 아줌마인데 지식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이야, 이 지식인인가 보다. 그래서 지식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각성한 개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 그건 학벌이 높고 낮고하고는 관계없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를 그때는 지식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나 지성인 지식인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하자면 당대에 어떤 특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이기도 한데 개화파라고 하는 이름은 당대에도 어느 정도 인식되었던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 개화라고 하는 용어는 한자로 말하면 열릴개자에 될 화자를 쓰는데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요. 신조어가 아니고 원래는 주역에 나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주역에서 계물, 성무, 화민, 성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이 말 어려운데 써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계물, 성무, 화민, 성속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했는데 이거는 이 모든 사물의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새로이 하고 또 새로이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것으로 백성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어낸다. 이런 멋진 말이에요. 주역에 나오는 말치고 멋지지 않은 말이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서 백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개화다. 이렇게 개화파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억수로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겠군요. 여하튼 이 조선 왕조 말기에 그야말로 민족의 위기 아닙니까? 민족의 위기. 이 위기 때 우리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서구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한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화를 하자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화의 노력이 실패를 하면서 우리도 알다시피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도 하고 나중에 이 개화파가 또 곧바로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처음에 품었던 뜻이 나빴다라고 간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좌절을 당했을 때
좋은 뜻을 품고 있다가 좌절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나면 분노를 느끼고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내가 아닌 남이 드러내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고 너무 비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연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되 내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화라는 말이 원래 주역에 나온 말인데 이것이 구한말에 우리가 그야말로 일신우일신, 유신이죠.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면서 뭔가 나라를 바꿔보자. 그야말로 애국적인 마음으로 계몽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개합하다라는 거죠.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요.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개합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 서구에서 계몽주의 시기에 제일 중요했던 말이 천부인권 아닙니까? 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신봉했어요. 이분들은. 진짜 개합하죠. 거기다가 이 국민참정서를 주장했어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또는 교황이 이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고 주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이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섬뜩한 이야기죠. 어쨌거나 박영효라든가 유길준은 대표적인 저서로 서유견문 맞나? 이런 책도 있었고. 자, 김옥균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이 1870년대 즉 1876년 개항을 전후해서 개화파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지니고 있는 일군의 지식인들이 우리 이 민족의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아웃사이더 같은 잡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요. 또 안티조선 우리 모두 같은 사이트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온 소설이지만 이 안국선의 만민공동 갑자기 소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적어왔는데 하여튼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소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듯이 이 개항이 무렵 개항 이후 이 개항이 무렵에는 경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요. 유럽의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 지식인들이 사롱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했던 거 못지않게 우리의 젊은 지식인, 젊은 선비들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토론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조선을 고려 말의 신흥 사대부 계급이 세운 나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흥 사대부가 뭐겠어요? 모여서 같이 공부하던 학자 친구들 아닙니까? 학자 친구들. 이 학자 친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토론한 끝에 군인과 손을 잡고 세운 게 조선인데요. 이 개화기 무렵에도 젊은 지식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변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담론들을 생산을 했죠. 그렇게 생산된 이 담론들이 소위 말하는 개화파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이 개화기에 나왔는데요. 이 신문에서 개화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1889년 가봉 경장 이후에 나온 신문인데 이 제국신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저 자주 독립하는 의리는 개화의 제일 큰 기초라. 짜자잔, 어떻습니까? 개화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외세의 침략을 자로받는 이러한 나라가 아닌 자주 독립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대저 자주 독립하는 의리는 개화의 제일 큰 기초라. 나라의 대소와 백성의 다과는 물론하고 정치를 밝혀서 학업을 힘써서 남에게 의뢰를 생각이 없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면 비록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가 앞제치 못하고 줄입니다. 개화라 하는 말은 풍속을 열고 백성을 화하는 뜻이니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움이 아니요 때를 쫓아 편리하게 함이라.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역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한 거죠. 풍속을 열고 백성을 화하는 거. 이게 이제 제국신문에 1889년 3월 달에 나온 논설의 일부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말들이 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서적이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서유견문 순간적으로 서유기하고 헷갈려서 서유견문이 아닌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으나 똑같은 말입니다. 서쪽을 유람해보니 근대 국가들을 만나보니 서유견문이 6일준이 쓴 건데요. 이 서유견문에서 개화에 관해서 육일준이 굉장히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 사회가 미개사회, 반개사회, 개화사회로 나뉜다라고 그렇게 그런 세 단계로 발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때 당시는 서양만이 개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개 또는 단계 상태이므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개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맹랑한 소리도 했습니다. 자, 이 개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주 이 국가를 만들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백성에게 천부인권을 부여하고 라고 하는 이 사상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발전된 진보된 사상이면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개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중심적이고 이 동양을 낮춰보는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또는 이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개화파가 나중에 친일파가 쉽게 되는 이유가 일본은 얼굴 노란 백인으로서 서구를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을 따라잡았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서양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친일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개화라고 하는 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왜 공자님이 무릇 이 모든 정치의 기본은 정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지만, 저는 소위 친노니, 반노니, 노빠니 이런 말이 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분열의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노빠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노상호 회원들도 가끔 가다가, 그래, 나는 노빠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자학 개그에 속하거든요. 제가 그 말의 시작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2003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1차 파병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말은 조금 실수를 하셨지만, 어쨌든 노무현을 뽑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이렇게 개화파들이 꾸었던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거,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이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 정치인이 되어서 더더군다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적인 힘, 특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다수를 내면적으로 지배하기까지 하는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우린 이렇게 해라고 그냥 하긴 참 어렵죠.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하고 소통하고 안 되면 한 발 양보도 해주고 나아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양반이 미국이 파병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해드려야죠.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파병에 관한 담론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주 독립국가 만들라고 노무현을 뽑아놨더니,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주구가 되어서 파병을 한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베트남전의 악몽이 아직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용병이었고, 너무나 끔찍할 정도의 나쁜 짓들을 하고 왔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크나큰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잘못으로 남아있고요. 근데 또, 이번에는 중동을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반전 시위, 파병 반대 시위죠. 파병 반대 시위가 막 사방에서 격화되는데 노사모 회원들이 굉장히 난처하죠.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요. 왜냐? 우리는 그를 지지했고 그가 대통령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중대한 외교적인 결정이 파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잘은 모르지만 뭔가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지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모 회원들은 순결해야 된다. 전쟁 반대, 파병 반대,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 전쟁에 미국이 일으킨 부도덕한 전쟁에 우리가 가는 거 반대.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라면 무조건 하고 순수하게 반대해야 되는 게 옳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략적 판단도 했었어요. 전략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모가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심적 상처가 조금 될지는 몰라도 협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던 세력까지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서 대통령직 수행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여기 이 파병을 하되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미국에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보나 그 명분으로 보나 또는 의지로 보나 결과로 보나 파병을 반대하는 게 노사모가 반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잘 설득들이 안 돼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안치호선 우리 모두 게시판에서였어요. 어느 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파병 반대를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다. 도와주는 일이죠, 실제로. 예, 그랬더니, 이 진중권이라는 인간이, 이때는 정말 욕하고 싶어. 진중권이라는 인간이, 대뜸 뭐라는가 하면, 노혜경은 노빠다. 파병 반대조차도 노무현을 위해서 하자고 한다. 나중에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가 하면 제가 파병에 앞장서서 찬성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파병 반대를 인터넷 게시판들에서 말머리 달아갖고 파병 반대를 하자라고 인터넷 파병 반대를 최초로 조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파병을 찬성했다라는 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한 번도 찬성한 적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노무현을 이해해주는 것하고 제가 파병 찬성하는 거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노빠다라고 이제 딱지를 딱 붙이고는 저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 순간에서 제가 파병 반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도와주는 일도 된다라고 하는 말 뜻을 네가 이해를 못하냐, 너 국어 모르냐, 난 막 이렇게 싸우고 얘는 계속해서 저한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노빠다. 결국 이 말이 노빠라는 말이 원조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쁜 말이죠. 맹목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하고 모든 일을 노무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의지라고는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허수아비 같은 깡통 같은 인간들이 노빠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나는 노빠야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농담 삼아서 합니다. 사실 노사모 회원들은 리버럴이 굉장히 많고요. 리버럴들은 자기를 농담의 대상으로 올리는 그런 농담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질이 좀 안 좋은 농담하는 사람들은 남을 갈구고 약간 고급스러운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갈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 난 노빠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기를 갈구는 말이지만 그 노빠라는 말을 노사모를 향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을 갈구는 저급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밥이 되어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밥이 되어줬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하나 딱 붙이고 나서부터는 노빠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부터는 노사모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맹목적인 노무현 지지로 사람들한테 읽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억해 보십시오. 이 대출이에 군대 파견하는 것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차벽 쌓고 하는 것도 반대했고 파병도 반대했고 한미 FTA도 반대했고
왜냐하면 노사모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에 있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반대한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겁게 보여줌으로써 노 대통령이 훨씬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정책을 해주기를 바란 거고요.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째서 빠순이 빠돌입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노빠야라고 함으로써 그래 난 빨아주고 있어. 나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해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름 붙이기가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유길준이가 미개다, 반개다, 개화다라고 해서 개화를 좋은 것으로 보는 순간 조선의 나름 찬란했던 문화는 그냥 참 누구 말 맞다나 누가 물어가지도 않는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름 붙이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화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는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잘 안 썼습니다. 사람들이 찝찝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개화라는 말은 또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근대화 기간을 개화 기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말에서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좀 있는 지식인들은 개화라는 말을 스스로 쓰고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근대화시키는 것, 즉 서양화, 서구화 시키는 것이라는 말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원래 주역에서 개화라고 하는 말은 어쨌거나 새로움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잘 살게 해주자라는 것이었지만 그 새로움의 내용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내용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 개화라는 말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개화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든가 혹은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개화를 근대화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동격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외세의 주도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근대의 기점, 다시 말해서 개화의 기점을 굉장히 일찍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참 많았습니다. 개화가 일본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게 되죠. 물론 이때도 우리가 이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대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거냐? 우리에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이런 식민지 사학이죠. 식민사학이죠. 식민사학의 멍에를 안겨줬던 일본은 정작 근대 초극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극해야 되는 것이다. 근대는 서구의 것이니까 이런 담론들도 막 나오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도 초극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근대 기점을 영정조 연간으로 잡는 어떤 그런 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쟁취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외세가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좌절되고 근대의 방향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부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어쨌든 우리는 닫혀있는 나라였고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켜준 건 사실 아니냐라는 사람까지 사실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의견은 다양한 거죠. 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들의 다양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이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방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았으니까 게시판에 한마디만 답변을 할게요. 모모님께서 친노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잘 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친노라는 표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박이라든가 친이는 있습니다. 친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죠. 무슨 정치 세력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정치 세력화합니까? 정치는 더더군다나 이 현대의 정치는 비전과 노선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내가 네 편 이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너와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너를 지지하고 그리고 너를 돕겠다. 네가 리더가 되고 내가 팔로워가 되어가지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같은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대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는데 이 친노라고 하는 말은 친노보다는 원래 뭐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말이 먼저 있었죠. 이 새누리당 정치를 보면 친소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 구식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 정치라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 내시들이 황제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황제의 말을 들락날락하면서 물어나르고 하다가 보니까 내시들이 담합을 해가지고서는 황제에게 자기 내시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만 출입을 해서 만나게 해주고 하게 되면 내시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친소관계, 가까움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 수 없게 하고 결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친자를 친이나 친박은 딱 맞잖아요. 지금 친이 소위 그 이명박 쪽의 사람들 보세요. 정말 나라를 들어먹기 위해서 이권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친박이라고 하는 집단을 보세요. 박근혜 치맛자락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 아니거든요. 그냥 노무현이 품었던 이상과 이념을 지금 시점에서 실현시켜 보는 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할 따름인데 그게 어떻게 친입니까? 노무현의 참모들이었다고 친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친노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반노라는 말도 언론이 만들어 붙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에 친노는 없다라는 식으로 친노라는 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도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명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물론 옛날에는 저는 우리는 노사모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노사모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와서는 뭐 쇄신파다, 쇄신반대파다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그 정도 이름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의 사람을 가운데 놓고 친노다, 반노다, 친이다, 반이다, 친박이다, 반박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정치는 언론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파악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 익숙한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을 용납을 하게 되면 세상은 뒷걸음질 치고 결국 갈대라고는 망하는 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서도 이렇게 미래가 보이잖아요. 친노라는 말 우리 절대 쓰지 맙시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흥분을 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렵네요. 게시판 좀, 방문하겠습니다. 모모님께서 역시 진중거시는 모두 까기니까 이해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괘씸해요.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요. 자, 이 올바로 까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려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사실은 이 민주노동당의 이데올로그로서 나름 그 노사모의 이데올로그였던 저를 공격한 것이지만 공격하는 방법이 저는 그다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보는 거라고 하지만요. 그다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 봐서 반한나라당 진영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좀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점도 되게 많지만요. 괘씸한 점도 많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훌륭한 점이 많기 때문에 괘씸한 점을 반드시 덮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괘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점을 무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중권은 훌륭하지만 괘씸하다.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 게시판에 제가 이 댓글을 열심히 좀 달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인사를 다 못 드렸고요. 어제는 감사한 마음에 댓글을 제가 다 달았습니다만 오늘은 오후에 내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달다가 마른 댓글에 대해서 왜 나한테는 댓글 안 달아줘라고 섭섭해하지 말으셨으면 하고 미리 좀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예, 맹철호님께서 이 좋은 그 사진들을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남긴 음식에 지구가 죽어간다라는 것도 있고, 이 한반도처럼 나무가 동굴을 만들어 놓은 나무 터널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사진도 되게 멋지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출첵도 많이 해주시고,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